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주 4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관련 의혹의 공범으로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쯤 이뤄질 예정으로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여성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이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후 살해 협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넥센이 한화를 누르고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넥센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정규 시즌 2위인 SK와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대결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 어젯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네, 임 전 차장 바로 윗선으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두 전직 대법관도 역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요. 이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고 있는 이 사법농단 수사, 이제 임 전 차장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주 내로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아침엔 이가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한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사법부 기밀인 재판 자료를 청와대에 건넨 의심도 받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전국 법원 공보실 운영비를 양 전 대법원장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가짜 증빙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과 국고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행정처가 일부 법관을 사찰한 것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시해 임 전 차장이 실행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어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 씨의 딸이 올린 글입니다. 어젯밤 9시 8천 건 정도의 동의를 받았던 이 글은 8시간 만인 오늘 새벽 5시쯤 동의수 5만 건을 넘겼습니다. 딸은 엄마를 살해한 아빠가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이혼 후에도 살해 협박을 해왔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말라는 청원글과 똑같습니다.
두 청원 글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하면서 강력 범죄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 부인을 살해한 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부인을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평소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성수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작은 단상에 하얀 국화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도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 눌러 쓴 편지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피해자 신모 씨는 21세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날에 새벽까지 그냥 같이 있다가 저한테 전화는 안 하고 카톡만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늦게 들어가고 늦게 잔 거 아니까 저는 더 마음이 무겁죠.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엿새 만에 10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뒤 가장 많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초동 대응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심신미약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JTBC 이상혁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을 끄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우울증 환자와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구석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숨 끊길 때가 쫓아간 뒤를 왜 처음 봤다. 50살 하모 씨가 옆집에 사는 K 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건 지난 4월입니다. 당시 하 씨는 K 씨 집에서 문을 닫는 소리와 망치질을 하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K 씨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하 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16년간 우울증으로 70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2년 6개월간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병력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범행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비슷한 이유로 지난 3월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 용인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도 징역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심신미약 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면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러시아를 찾은 미국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 시기가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임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이번에 집중 논의가 됐는데요.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있을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 기간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회담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지역 안보와 관련한 이슈들이 논의됐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볼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INF 파기 추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What the activity of other countries like China, Iran, North Korea and others who are not covered by the treaty, who are free to do whatever they want in the intermediate range and have made very substantial strides
to have that capability. 그러나 INF는 러시아와 미국에만 적용되고 러시아도 조약을 위반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문제에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인 건 미중 무역전쟁,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같은 중미 나라를 떠나서 미국을 향하는 이민자 행렬, 지금 7천여 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인데요.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 호흡기 질환과 탈수증으로 또 차를 타고 이동하다 도로에 떨어지면서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을 잇는 다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무보트나 밧줄에 의지해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떠나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로 캐러밴이라고 불립니다. 범죄와 빈곤을 피해 고국을 떠난 이들은 현재 7,300여 명. 지난 12일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현지 시간 23일 캐러밴에 참여한 한 이민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이민자는 호흡기 질환과 탈수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에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난민 신청에 관한 이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 행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중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도 중단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귀국하지 않겠다며 미국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프로야구 넥센이 한화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넥센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4년 만입니다. 상대는 SK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20대의 젊은 피가 노련함을 이긴 경기였습니다. 0대1로 뒤진 3회 말 볼넷으로 나간 임병욱이 투수 악송구로 3루까지 진출합니다. 이어 김재현이 절묘한 스퀴즈 번트로 주자를 불러들여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임병욱은 또 팀이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8회 말 2타점 2루타를 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홈런 2개를 포함해 11타수 4안타를 친 임병욱은 MVP로 뽑혔습니다. 19살 괴물 신인 투수 안호진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지난 2차전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 최연소 승리 투수가 된 안호진은 이날도 5와 3분의 2이닝 동안 5개의 삼진을 잡으며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시속 150km 안팎의 강속구와 140km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슬라이더에 한화 타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화는 찬스 때마다 타선이 침묵했습니다. 1회 초 1사 만루에서 한 점을 뽑는 데 그쳤고 8회 초 무사 1루에서 보내기 번트 실패와 병살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넥센은 오는 27일부터 2위 SK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이 북한 외무성 대표들과의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 중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평양에 도착했고 오는 26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대체 지난달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역대 기무사령관들의 사진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역대 기무사령관들이 잘 알려진 인물이어서 사진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성인 한 명이 평균 2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연구기관이 내놓은 세계 부보고서인데요. 최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한국인들의 자산 가운데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자금을 매달 받는 제도,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올해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해지 건수를 벌써 넘어섰는데요.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집을 아예 파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대규모 단체 관광객으로 면세점이 요즘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중국의 화장품 회사 직원 820여 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제 오늘 돌아가는데요. 6호 귀환의 신호탄이 되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1983년에 발생한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에 대한 재판이 35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종호 씨 등 5명이 당시 불법 감금과 고문 등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모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고려대는 김 교수가 지난 2005년부터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사례를 여러 건 접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준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중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통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울릉도 사적의 이본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선 후기 무신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목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된 이본은 기존에 알려진 자료보다 필사 시점이 더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투어를 마친 방탄소년단이 오늘 오전 금이 환영합니다. 지난 9월 초에 미국으로 출국하고 52일 만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나가서 화관 문화 훈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수 설현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수차례 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라인 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소속사는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가 될 텐데요.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1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기한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고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법인 분리 결정을 사측이 내렸고 노사 간 갈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GM인데요. 노조 측이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노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여자친구인 부하라 씨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도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곳들이고요. 경기 북부는 시정이 1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어서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며칠간 호흡기를 괴롭혔던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쌓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현재 수치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 또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예방에도 힘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중강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9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차가운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바람도 쌩쌩 불어오고 천둥 번개도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도로 위에 떨어진 대형 포대를 피하려다가 언덕으로 추락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언덕 밑으로 떨어진 버스가 한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유리창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사를 포함해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한 중년 여성이 숨졌고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충격이 있다가 운전기사가 그 차를 좀 바로 잡으려고 뭐 출렁출렁 움직였어요. 일종의 롤러코스터 탄다 그럴까? 그런 기분이었어요, 차가. 사고는 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트럭에서 떨어진 대형 포대를 피하려다 발생했습니다. 낙하물을 피하려던 버스는 바로 앞 1톤 트럭과 부딪혔고 이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어제 새벽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탕 안에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대중 목욕탕에 구급대원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2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 새벽 5시 40분쯤 남탕에서 목욕을 하던 73살 오모 씨와 68살 김모 씨가 냉탕과 온탕에서 연달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2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기에 감전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있었던 냉탕과 온탕에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모터로 작동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폭포수처럼 천장에서 물을 쏟아내는 장치와 거품과 안마 효과를 내는 장치입니다. 뛰어들었는데 전기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쫙 하면서 내가 나왔다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 목욕탕이 쉬는 날인 그제 마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 모터를 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압을 증설하는 작업 과정에서 전기 배선 부분도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 전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목욕탕 관리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캔에 넣어 파는 햄인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멸균 통조림 제품인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에서 세균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6년 5월 17일에 만들어져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세균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런천미트는 캔에 넣어 파는 햄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런 멸균 햄 제품에는 세균이 전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조사도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반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세균 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세균이 나왔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JTBC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입법 로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치밀한 전략도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시절인 2013년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5월에 보낸 1차 공문에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여야 의원 5명을 특정해 후원금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시도별로 총 261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계획을 전달한 겁니다. 12월엔 2차로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원장 238명 명의의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사비를 객출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법 로비 계획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이사회 회의록엔
선관위에서 문의가 가면 공금이 아닌 각주를 한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돼 있습니다. 단체의 돈으로는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신경 쓴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 그해 12월에 작성된 내부 문건엔 1차 공문에서 적시한 5명보다 3명 더 늘어난 의원 8명에게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580만 원까지 총 2,760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협회 내부에선 개인 비용이 아니라 연합회 돈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개인이 걷어서 협회로 보냈냐 그랬더니 저희가 돈이 어딨냐 이거 연합회도 비용으로 갖다가 납부했다. JTBC는 한어총의 정치자금 전달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후원을 강요하거나 회비를 걷어서 후원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후원 대상이었던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들은 후원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단체 후원인지 알기가 어렵고 관련 단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입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더욱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내부 자료를 보면 전달된 후원금 가운데 일부는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한 이른바 핀셋형 입법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원실과 직접 접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국공립 어린이집 분과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법률안을 거론하면서 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국공립 원장들은 합심해서 행동하자고 말합니다. 대국회 활동지원금, 즉 후원금을 납부하란 뜻입니다. 언급된 법률안은 같은 해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 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5세까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리한 법안에 대해선 입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에 대한 면담 결과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위탁을 개인이 아닌 공익 법인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한어총의 후원금 대상이었는데 면담 보고서에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게 하자면서 상정될 경우 새누리당 차원에서 부결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법안을 폐기시키자는 겁니다. 괄호 안에는 당시 여당 의원실이 협조할 거란 문구도 있습니다. 해당 의원실 측은 한어총의 주장일 뿐 실제 협조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법안은 한어총의 의도대로 회기를 넘겨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선 기억이 없지만 한어총이 당시 보좌진을 통해 법안 관련한 항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그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어린이집 단체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던 정황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역시 로비와 집단 행동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잘못된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측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쪼개기 후원 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김용희 어린이집 회장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죠. 그건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에게 이제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런 혐의고요. 근데 지금 이제 JTBC 보도한 걸 보니까 2013년도에도 이미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국회 보건복지 소속 여야 의원을 5명을 특정하고요. 그 의원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보내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직접
뭐 공금으로 보내면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여야원들 특정해서 회원들이 보내면서 혹시 선관위에서 문의가 가면 이것은 공금이 아니라 개인별이 자발적으로 각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지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이제 불법 후원금이 된 거죠. 예. 특정 단체가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후원하는 건 괜찮은데요. 단체가 후원하는 건 물론 안 되고요. 또 우리 정치자금법에 보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그걸 각출했다면 그것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철저히 따져서 이른바 핀셋형 입법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구체적인 그 입법 사안들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로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65세 늘려달라 이런 법안을 발의하도록 그런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해서 그런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김용익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거 위탁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에게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로비를 해달라 이렇게 또 회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후원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지원금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한 그런 로비를 열심히 벌여왔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 불구속 입건됐고요.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회원들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면 또는 그 과정에서 단체 공금이 사용됐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단체는 못하게 돼 있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위반 소지가 있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탁성 후원금 그러면 그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또 뭐 정책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상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른바 이 김영란법 통과 이후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유치원 총연합회도 정치권에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신학용 전 의원 케이스가 있죠. 그때 이제 신학용 전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특혜를 담은 유아교육법 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 유치원 총연합 회장이 직접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법안을. 그리고서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처음에는 후원금을 1,000만 원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후원금은 뭔가 흔적이 남으니까 나중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정치인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 많지 않습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각 그 회원들이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기 해서 찬조금 형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한 3,000만 원 가까이를 했고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신학용 의원이 이제 뇌물죄 혐의로 입법 로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넘겨져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 확정이 받았죠. 네, 유치원 총연합회는 뭐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집단 행동도 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유아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고요. 지역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그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빅마우스로 통하는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비판들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뭐 사립학교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니까 또 집단 행동을 한번 했죠. 이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공립 그 유치원 확대를 할 때 그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총연합회가 또 집단 행동을 했고요. 여러 차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로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제가 이 정치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립유치원들은 한 지역에서 오래 그 유치원을 경영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또 뭐 자치단체장들도 선거에 뽑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도 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립유치원들, 원장들 또 연합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과거에도 유치원, 사립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뭐 여러 가지 비리 등이 적발이 됐었고요. 그런데 흐지부지 넘어가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비리를 감사하기도 쉽지 않았고 감사할 때 착수할 때 결국 그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로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저지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곳에서 저지하기 위한 로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뭐 기초자치단체장도 직접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눈치를 보게 감사를 하지 않고 또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감사를 했지만 그걸 또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 네. 감사관이라든지 또 교육부의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수시로 어떤 그 접촉이 있었고 뭐 불법이든 아니든 로비가 있었던 그런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국공립유치원에 쓰는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니까 그걸 좀 미뤄왔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그 선출직 공무원들 또 직접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많이 좀 의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에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법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3법 3가지 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공무원 유착 관계를 단절해야 되고 또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지금 국공립유치원에 쓰는 에듀파인 같은 거를 직접 또 모든 유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이 유치원도 현재 교육 시스템에 이제 편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다면 초중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립들을 법인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 투명성이 저절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이제 로비 문제가 되면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로비도 어떤 그 투명화하는 그 로비가 되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뭐 그런 법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착 의혹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등을 겸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겸직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방의원이 20명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곳 대표는 현직 강북구 의원 A씨입니다. 최근 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사직 권고안을 승인하면서 A씨도 자리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께서 상의를 하되 지금 당장은 어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위치가 있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의원이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와 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22명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4명 등 17명이 어린이집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유치원의 경우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4명 등 5명이 대표나 설립자로 신고돼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름만 올렸지 급여를 받거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 매일 연이어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비리로 밝혀진 게 아직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된 내용도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직원 가운데 2, 3급 간부의 자녀가 12명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녀 채용에 고위직인 부모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이 된 이들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108명의 명단입니다. 친인척의 직급이 2급, 7급 등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가운데 2, 3급 이상인 공사 간부의 자녀는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급 직원의 자녀가 8명, 2급 간부의 자녀는 4명입니다. 3급 이상 고위직을 친인척으로 둔 정규직 전환자는 26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간부의 자녀였던 겁니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자녀들 채용 과정에 고위직인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교통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자 108명 이외에 수서역 역장의 처와 처형도 정규직이 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 측은 직급이 3급인 경우 역장이나 부서 팀장급이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분류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부모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는 건 억지라며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이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자 정의당이 그럼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같이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당도 못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공조하자 정의당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나선 겁니다.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정의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정의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강원랜드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 검찰이 그만큼 수사를 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합시다. 못할 것 없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것과 달리 특혜 채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면 강원랜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사실상 야4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공식 입장을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감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가 국정조사 성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립대학교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전 교직원 3딸의 석연치 않은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이 나왔고요. 서울교육대학에서는 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자녀의 대학 진학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과기대 전 교직원 K씨는 얼마 전까지 3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K씨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듬해 첫째 딸이 협력단 행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017년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각각 대학 조교와 일용직 근무자로 역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교 공채에 응시한 둘째 딸은 서류 전형에선 꼴등을 했지만 면접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합격했습니다. 서류에서 2배 많은 점수를 받았던 지원자는 1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첫째 딸이 행정직원 시험을 봤을 땐 없던 토익 점수 배점이 생겼고 셋째 딸의 채용 과정은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과기대 교수들의 회계 업무를 맡아온 K씨는 많은 교수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육대학의 박모 교수의 제자가 2013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데 박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외부 학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소논문과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아들은 2015년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수시전형에 지원하며 이 수상 실적을 자소서에 기재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자녀의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학교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아서 한때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장 전입, 또 아파트 다운 계약서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갑니다. 하나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뭐 하나도 안 했어, 하나가 하기는. 이거 안 빼고 싶지 않았어, 저기나. 본인에게 분류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2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오후 2시가 돼서야 속개된 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2살이었던 아들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소속 학과가 도시지역계획학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과에는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2005년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대목에서는 부인과 부동산업소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저 처가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2살짜리 손자 명의의 2천만 원짜리 예금도 답하기 곤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뭐 차비 같은 걸 주면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차비를 2천만 원씩 가까이 이렇게 줘요? 2살짜리한테? 유학에서 돌아온 장남의 적응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던 조 후보자는 교육 현실을 탓했다가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의 이제 체벌, 자로 뭐 때린다든가 환경 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사회 정의와 교육 정의에는 왜 이렇게 눈 감으셨나? 더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다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낸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경기 둔화 등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운 악재들이 쌓여 있어서 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7% 내린 2106.10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2600선 턱 밑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9달 만에 19% 하락해 2100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3.38% 하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까지 가세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에 악재가 쌓여 있어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을 시사했고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넘어 군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2.26%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셀트리온 주식 지분 2.9%를 처분했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어두워서 코스피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빌릴 곳이 없는 경우 꽤 있죠. 이때 눈에 들어오는 건 불법 사채 광고입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3%, 약 52만 명이 사채를 썼는데 빌린 돈이 총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받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추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50대 주부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찾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생활비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집에 이제 애도 아프고 병원은 가야 되고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상태였고 일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만 원에 갚기로 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자는 5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가족 상황 같은 걸 다 갖고 갔기 때문에 빌리는 채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날 안 갚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팔순이신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거예요. 작년 기준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는 27.9%였는데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채를 이용한 채무자 중 36%는 그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직업별로는 60%가 자영업자와 생산직 근로자였고 가정주부도 12%를 차지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해 협박을 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해도 채무자의 65%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진짜 타고 수금을 해요. 그런데 오후 4시까지 입금을 안 하면 전화로 너무 괴롭히고 수금을 해가는 막내라는 사람이 막 안 가요. 집 앞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지만 서민들은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한 달 넘게 기승을 부린 폭염 탓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지면서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뜻 물건을 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5.78로 한 달 전보다 0.3% 올랐습니다. 2013년 8월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3개월째 오름세입니다. 폭염에 작황이 나빠진 농산물 값이 한 달 전보다 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토마토와 피망은 한 달 전보다 90% 이상, 상추값도 76% 뛰었습니다. 이 가게에선 토마토 5kg이 든 한 박스를 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2달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쌀값은 34%, 닭고기 값도 21% 올랐습니다. 야채 살 때마다 너무너무 비싸서 집에 가서 이거를 아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밭에 가서 이제 뭔가를 캐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비싸요. 이게. 한 10만 원 정도 가지면 구매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예산 가지고 시장을 보러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7, 8월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전기요금 인하 기간이 끝나면서 전력, 가스 및 수도 물가 지수도 한 달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사우디 언론인이 터키 자국 영사관에서 살해된 사건에 대해 터키 대통령은 계획적인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측근이 현장에 있었던 요인들과 통화를 하면서 살해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첫 처벌 조치를 내렸는데요. 사우디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카슈크지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Bu arada başkonsolosluktan bir başka ekip de Yalova'da keşif çalışmaları yapıyor. Olay günü konsoloslukta çalışan personel denetleme olduğu bahanesiyle bir odada toplanıyor. 얄로바는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진 곳으로 카슈크지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부 요원들에게 카슈크지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서도 왕세자 연루 의혹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슈크지가 살해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요원이 왕세자실 책임자와 4번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고 터키 매체 예니샤파크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빈살만 왕세자의 고문이 스카이프를 통해 요원들에게 살해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요원들이 터키에서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며 진실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법 전문가를 인용해 왕세자의 암살 혐의가 확인되면 국제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모란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유기견 수백 마리를 이른바 알박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이 유기견들을 하남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한 단체에 유기견들을 넘긴 상태인데 이 단체 대표는 과거에 동물 학대 논란에 휘말렸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택지 개발 지역에 수백 마리 개들의 축사가 모여 있습니다. 보상을 노린 모란시장 일부 상인들이 방치한 개들입니다. 알박기 의혹이 보도되자 개들은 임시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구조된 200여 마리 가운데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개들은 여기 30여 마리입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넓은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척에 놀라 저렇게 구석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일부 개들을 수의대의 실험용으로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가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남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지금은 해외 입양을 위해 관련 단체에 개들을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시로부터 개들을 넘겨받은 당일에야 도청에 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미국에 지사가 있다고 소개하지만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 미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단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단체 대표 김모 씨의 경우 과거 다른 보호단체를 운영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니고 한 달이 넘게 있던 자체야. 안 치워. 그리고 눈 다친 애도 그렇게 다쳐 있어도 치료가 안 된 거야. 김 씨는 과거 전염병으로 죽은 개들을 시가 직접 치울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해외 입양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삼 년 전에 시리아에서 행방불명이 돼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의 프리랜서 언론인이 풀려났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난 여름에 이 언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인 야스타 준페이가 석방돼 터키의 입국 관리 시설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스타는 2015년 6월에 내전 취재를 위해 시리아로 입국됐다가 실종됐습니다. 이후에 야스타를 보이는 인물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개되면서 시리아의 무장단체에 납치됐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다음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손을 내민 건 전통 우방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사우디의 과실치사를 옹호하면서 서방이 대거 불참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FII의 거물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반면 전통 우방 미국은 사우디 관리 21명의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했는데요. 카슈크지 실종 21일 만에 사실상 첫 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우디의 카슈크지 살해 은폐 시도는 사상 최악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학교로라고 해서요.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가족들 모두 동원돼서 그 유치원 추첨에 가야 하는 이런 일을 없애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지난해에는 이제 사립 유치원들이 거의 참여를 안 했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네요. 비리 유치원 여파일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교육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립 유치원 504곳이 처음 학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립 유치원의 12.3%입니다. 지난해 사립 유치원 참여 비율은 2.8%에 그쳤는데요. 시스템 개통이 11월인 점을 고려하면 참여 유치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인데요. 사립 유치원 사이에서는 원래 올해도 불참 기류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회계 비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이 개별 유치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짙은 안개, 공기질 회복, 그리고 금요일 비인데요. 유독 아침 안개가 짙은 아침 출근길입니다. 평소보다 운전 더욱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곳곳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고 일부 지역은 시정이 비상등조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며칠간 기승이었던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농도가 다소 높은 곳들이 있어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차가운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따뜻한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SNS에 안개 소식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진주로 가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다고 하셨고요. 전부 비상등 켜고 달리는 상황이 무시무시했다. 안개가 자연재해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추돌 사고 일어나기 쉽습니다. 속도 많이 줄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중간선거 이후로 예고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회담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이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아마도 내년 첫날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백악관 측이 공개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이후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2차 회담 시기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머지않아 2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가 이달 초에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볼턴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볼턴이 모스크바에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 군사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이에 딸린 군사 분야 합의서를 각각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비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 비핵화 과정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4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달리 이번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달리 평양 공동선언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고 관련 입법도 필요 없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상 국회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 등에 대해서 비준 동의권을 갖습니다. 법제처는 평양 공동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이고 군사 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문 대통령과 여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정 등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6일입니다.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 1월 초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아마도란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마도 1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 보수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은 의식하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추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접점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는 문제랄지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문제랄지 이 부분에서 접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반영되면서 1월 초 이야기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네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자. 뭐 이렇게 뜻을 모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현재는 뭐 그런 그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북미가 지금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네. 특히 비핵화 리스트 문제랄지 또는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실무회담을 원래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비건과 최선희란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북미 간의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고위급 회담을 실무회담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고위급 회담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그 노력을 폼페이오 그리고 김영철 라인 정도에서
워싱턴에서 아마 일주일 정도 앞으로 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네,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반전 카드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여정 부부장이 파견된다는 것은 전제해야 되는 것이 결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날짜가 그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된다. 그것을 전제할 때만 그 워싱턴 파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될 거라고 보는데 북미 간의 접점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김여정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도 또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그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가는 그런 형식을 띨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얼마만큼 그 선물 보따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들어있느냐 그 여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그 태평양 건너서 워싱턴 가는 그 길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협상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고 미국은 약간의 시간을 좀 두면서 전술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6일 중간 선거는 어차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접근하자 이런 입장을 미국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약간 시간차를 둔다. 뭐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좀 더 많은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든다면 선물 보따리를 꺼내 든다면 12월 달 안에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흐름 속에서는 1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어떻게 결정될지 언제로 결정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올해 안에 뭐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 청와대 입장은 그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좀 더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기보다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 서울 답방은 실현시키자 이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선은 그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면서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동력을 더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또 개최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이것은 실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저는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는 것도 목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실제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연내 종전선언이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남북미 중심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가 좀 더 늦어진다면 종전선언은 수년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남북 차원에서는 군사 합의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남북 차원의 종전선언은 거의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지금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고 마무리 방점은 역시 남북미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는 바둑계에서도 이어졌죠. 한국기원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 구단을 이미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공개된 조사 보고서가 또 논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한국기원은 오늘 임시 운영위를 열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헝가리 출신의 바둑기사 코세기 디아나 초단은 한국기원 홈페이지에 2009년 김성룡 구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한국기원은 윤리위원회 조사 끝에 김성룡 구단을 제명했는데 당시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청바지는 본인 의사에 반해 벗기가 힘드니 준강간이 성립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대목이 논란입니다. 윤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성폭행 주장과 달리 부적절한 육체적 접촉을 시도한 점을 징계 대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자 프로기사 223명은 반발했고 보고서 제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기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보고서 제작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다리 강주아오 대교가 어제 개통했습니다. 55km 길이로 홍콩과 중국 광둥성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홍콩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주아오 대교의 개통을 선포합니다. 我宣布港珠澳大桥正式开通。 강주아오 대교는 차량으로 4시간 걸리던 홍콩과 중국 광둥성 주하이를 30분대에 연결합니다. 다리 위 도로 면적만 축구장 98개에 달합니다. 두 개의 인공섬을 연결한 해저 구간 6.7km 위로는 30만 톤급 유조선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난공사가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완공은 2년 늦춰졌고 공사비는 3배 늘어났지만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홍콩 범민주파로 불리는 국민당 의원들을 이날 개통식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개통한 고속열차 운영에 중국법이 대거 적용되자 자치권 상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광저우 홍콩 고속철도에 이어 강주아오 대교까지 개통되면서 인구 6,600만 명, 역내 총생산 1조 3,400억 달러의 한국과 맞먹는 빅베이 경제권의 통합이 실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라크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폭탄 테러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와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라크 모술 인근에서 자동차 폭탄 테러가 발생해 지금까지 군인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인근에서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주류 공장에서 에탄올 저장 탱크가 폭발했는데요. 1명이 다쳤고 공장 인근에 있던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300평이 넘는 지역이 불에 타고 주변 도로가 폐쇄됐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주를 모두 방문한 최연소 여행자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곳곳의 주 경계 이정표 앞에서 웃고 있는 이 아기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6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가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아기가 생후 10주가 됐을 때부터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다녀와서 4개월 동안 미국 50개주를 모두 방문했는데요. 아기가 힘들어하면 언제라도 발길을 돌리기로 했지만 다행히 아기는 즐겁고 건강하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 부부는 아기가 여행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빙산이 포착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남극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마치 칼로 자른 듯 네모반 듯한 빙산의 너비는 1.6km에 달합니다. 최근 남극에서 4번째로 큰 빙둥에서 1조 톤이 넘는 빙산이 떨어져 나왔는데요. 이 빙산 역시 그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의 농구공에서 어린이용품에서 허용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납이 검출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용품은 또 아니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규제도 없는 이런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농구공 표면에 기기를 갖다 대자 모니터에 2207ppm이란 숫자가 표시됩니다. 이 브랜드의 다른 모델에서는 최고 2936ppm의 납 성분이 측정됐고 또 다른 모델에선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납은 신경 독성 물질로 IQ 저하나 뇌 발달 장애 그리고 ADHD 등을 일으키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어서요. 두 가지 모델에선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온 농구공은 PVC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가 든 가소제가 사용됩니다. 색상을 입히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목록에 스포츠용품은 없고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기 생활용품 목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유해물질 공통기준이 300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검출된 납 농도는 7배가 넘지만 어린이용품이 아니어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규제를 신설해야 됩니다. 제조업체 측은 2년 전 이런 성분이 검출되는 걸 알았지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아직 공정을 바꾸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게 반복되고 이후에는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인근에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불편도 불편이고 단수에 대한 공지 하나가 없었다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손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기와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나옵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도 누렇습니다. 지난 13일 6시간 넘게 이어진 단수 직후 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집에서 지난주 단수가 끝난 뒤에 받아놓은 물입니다. 이런 흙탕물이 1시간 반 넘게 나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수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변기통 바닥에는 이렇게 모래 입자가 쌓여 있습니다. 단수는 2달 전부터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요리나 빨래는 물론이고 간단히 씻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침에 9시부터 3시 40분까지 단수가 됐어요. 단수 때 오주 때는 너무 이래 오래 안 나오니까 더 화장실도 더 마트에 가고 뭘 또 사다 먹고 이래 되는 거예요. 단수 현상은 주택가 바로 옆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 말 3,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 예정인데 지금은 조합과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기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공사할 때마다 이게 단수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건물이 나보다 계속. 피해를 입는 곳만 최대 200세대에 달하지만 단수 전후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할매 집에는 가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샀거든. 하면 나도 물 안 나온다 이래서 진영할 때 되면 물이 이제 깨끗 나오고. 공사 관련 내용을 작게 붙여놓은 게 전부입니다. 공사장 바로 앞인데요. 전봇대에는 이렇게 방음 시설을 설치한다는 안내는 붙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상수도 주변으로 공사를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디에도 단수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조합은 공사 중 상수도 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단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그 마을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안에 철거 작업하면서 그게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도관을 이전 공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단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마을에 아직 주민들은 고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해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이게 주민들도 모르고 상수도 사건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만 아는 거예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제대로 안내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여기가 무슨 시골 마을도 아니고 또 스피커를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달린 집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공지를 한다는 건.
실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수 안내 내용을 확인해도 이 지역 정보는 없습니다. 지역에 지금 3번에 이제 단수가 있었거든요. 혹시 10월 13일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10월 13일도 지금 여기 서류가 되어 있네. 예. 그러면 4번 있었던 거죠? 그렇지. 예. 취재 이후 해당 사업본부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며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그 다음 주말도 수돗물이 나올지 혹은 흙탕물이 나올지는 주민 아무도 모릅니다. 인근 주민 불편을 당연시하는 재개발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넥센이 하나를 꺾고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투타에서 임병욱과 안우진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컸는데요. 오늘 27일부터 SK와 한국 시리즈 진출을 다툽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20대의 젊은 피가 노련함을 이긴 경기였습니다. 0대1로 뒤진 3회 말 볼넷으로 나간 임병욱이 투수 악송구로 3루까지 진출합니다. 이어 김재현이 절묘한 스퀴즈 번트로 주자를 불러들여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임병욱은 또 팀이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8회 말 2타점 2루타를 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홈런 2개를 포함해 11타수 4안타를 친 임병욱은 MVP로 뽑혔습니다. 19살 괴물 신인 투수 안우진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지난 2차전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 최연소 승리 투수가 된 안우진은 이날도 5와 3분의 2이닝 동안 5개의 삼진을 잡으며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시속 150km 안팎의 공속도와 140km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슬라이더에 한화 타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화는 찬스 때마다 타선이 침묵했습니다. 1회 초 1사 만루에서 한 점을 뽑는 데 그쳤고 8회 초 무사 1루에서 보내기 번트 실패와 병살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넥센은 오는 27일부터 2위 SK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여자 배구 GS칼텍스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홈 개막전에서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었습니다. 국가대표 레프트 이소영이 양팀 최다인 22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강소휘가 20득점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남자 농구 창원 LG가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91대 73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제임스 베이스와 조시 그레이 용병 듀오가 합작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T는 야투 성공률이 36%에 그치는 등 2쿼터부터 LG에게 줄곧 끌려다닌 끝에 완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도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곳들이고요. 일부는 시정이 100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비상등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며칠간 호흡기를 괴롭혔던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쌓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농도가 다소 높은 곳들이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현재 수치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 또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예방에도 힘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중강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9도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차가운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쌩쌩 불어오고 천둥 번개도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관련 의혹의 공범으로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쯤 이루어질 예정으로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로비 실태가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특정해 후원금을 보내라고 회원들에게 요청을 했고 입법을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다며 아빠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3개월여 만인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다음 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